2025년의 끝자락, 서울의 도심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의 발걸음,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백화점, 그리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상가들의 간판들.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의 소음 밑바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맥경화가 만들어내는 비명 없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지표들이 가리키는 파국의 임계점. 그 시간은 바로 2026년을 향해 가파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풍요는 어쩌면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차가운 숫자들은 경고합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다가오는 2026년의 위기는 서서히 몸을 굳게 만드는 만성적인 혈관 질환과 같습니다. 눈에 띄는 폭락이나 붕괴가 당장 일어나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의 실체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위기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마치 냄비 속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를 때 개구리가 탈출할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소리 없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불안하게 널뛰고 있으며 시중 금리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영끌로 마련한 아파트는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부채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 더 이상 이 가격에 자산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 자체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의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우량 기업조차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신용 경색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자산은, 나의 직장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다가올 2026년의 파고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막연한 낙관론이나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냉혹한 숫자가 가리키는 미래의 시나리오이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의 작동 원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바다는 가장 고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제적 안전지대는 과연 안전합니까? 2026년 한국 경제가 마주할 진실의 순간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소리 없이 균열을 일으키며 시작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댐의 표면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미세한 금들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화려한 주가 지수나 수출 실적의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의 가장 깊은 곳인 채권 시장의 침묵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생명선인 회사차의 시장에서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 간의 금리 격차, 즉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길한 징후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실물 경제의 혈관이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곳곳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화려한 조감도 뒤편에는 만기가 돌아오지만 상환할 길이 막막한 수백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만기를 연장해주며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지만 이는 부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의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부채 덩어리는 결국 금융권 전체의 동반 부실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한계 기업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초저금리 시대에는 싼 이자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지금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하청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경고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의 변동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을 대변합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원화 가치가 힘을 잃어가는 현상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이 모든 누적된 부실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청구서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댐이 무너지기 직전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마지막 경고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었던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붕괴하는 연쇄 반응의 형태로 우리를 덮칩니다. 이 파괴적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바로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 즉 거대한 부채 축소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빚이 곧 자산이자 능력으로 포장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그 빚은 순식간에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2026년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바로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 상환 압박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 구조에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 이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하여 담보 가치가 대출금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하려 듭니다. 현금이 부족한 차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러한 투매 현상은 시장 가격을 더 가파르게 떨어뜨리는 반가쇠가 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은행은 더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경고했던 부채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공포입니다. 개인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직원을 해고하며 현금을 쥐고 웅크립니다. 경제 전체의 혈액인 돈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
아무리 건강했던 경제 주체라도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환율과 외국인 자본의 이탈입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내부의 부실 신호가 감지되면 냉철한 글로벌 자본은 가장 먼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 빠져나갑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대출 창구를 닫게 만듭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이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6년에 마주할 수도 있는 복합 위기의 적나라한 작동 원리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를 지탱하던 신뢰와 신용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신용 경색이 발생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은 순식간에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가장 냉혹한 거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은 지금의 한국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신, 생산 가능 인구의 정점 통과 후 급격한 감소,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의 정체까지. 당시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품이 끼었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자산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사회 전체를 무기력증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한국은 일본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버블 붕괴, 당시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의 한국처럼 살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자본 유출의 위험에 훨씬 취약하며, 이미 가계 부채가 GDP를 넘어선 상태에서 맞이하는 충격은 일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기업의 과잉 투자와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한 기업발 급성 위기였다면, 다가오는 위기는 가계와 정부, 그리고 자영업자가 얽히고 설킨 구조적 만성 위기입니다. 1997년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환율 효과에 힘입은 수출 반등으로 비지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요원하고,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수출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은 경제가 다시 일어설 기초 체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유럽이나 남미의 사례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과 국가 신용도 추락이 어떻게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2026년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부실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면, 원화 가치 급락과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식의 장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남미식의 금융 혼란으로 가느냐 하는 위험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혁신하지 않고 구조 개혁을 미룰 때 받아들게 될 예고된 성적표입니다. 세계 경제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자비가 없다고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거센 파도가 한반도에 당도했을 때 그 충격은 유독 우리에게 더 가혹하고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태생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에게 국제 무역 질서의 붕괴와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강타할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지난 3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던 수출 주도 성장 공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주력 산업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은 기술 자립을 넘어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해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공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충격은 고스란히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인 내수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수출 대기업의 부진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던 하청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감소라는 성적표로 돌아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의 붕괴입니다. 웨이시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가진 한국에서 고금리와 소비 위축의 이중고는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은 이제 비명이 되어 거리를 메우고 도심 곳곳에 나붙은 임대문이 써붙임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현상은 금융 시스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한국 경제가 마주할 풍경은 극심한 K자형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을 확보한 소수의 기업과 자산가들은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부를 늘릴 기회를 잡겠지만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 감소와 이자 부담 증가라는 가위 눌림 속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문이 닫힌 현실 앞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N포 세대의 절망 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의 하락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던 사회적 신뢰 자본마저 고갈되는 총체적 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의 판단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2026년의 경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트릴레마의 딜레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정책 당국이 가진 선택지는 좁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 금리 격차 확대와 외국인 자본 이탈, 그리고 원화 가치 급락이라는 환율 발작이 우려됩니다. 반대로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자니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것이 바로 통화당국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재정정책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지만 수년째 이어진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 국세 수입 펑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은 곧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 민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구축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좀비 기업이나 투기적 수요자들은 도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전한 경제 주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구제 방식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대응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출발 기금이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일 뿐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잦은 개입과 빚 탕감 정책은 빚을 안 갚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들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정부는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그 방파제의 높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냉정하게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것이 경제의 담론에서 시선을 거두어 우리 각자의 통장과 삶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펼쳐볼 때입니다. 2026년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제일 원칙은 단연코 현금 유동성의 확보, cash liquidity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현금의 상대적 구매력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 대부분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이나 손실 구간에 있는 주식에 묶여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비상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실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에 손절매는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파국을 막고 훗날 헐값에 우량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채의 혹독한 다이어트입니다. 금리는 당분간 과거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을 확실하게 상회하지 못한다면 그 빚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성 자산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이 금융권 대출 같은 고금리 악성 부채는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 현금 흐름의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것이 예금 적금을 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기임을 명심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를 증식하던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성장 growth에서 방어 defense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대박을 노리는 테마주나 개발 호재만 믿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주는 배당주,
확정된 이자를 주는 국공채, 그리고 원화 가치 급락을 대비한 달러 USD나 금 골드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투자의 목표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투자는 바로 나 자신의 경쟁력, Human Capital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상시화될 2026년 이후의 노동 시장에서 단순히 회사 간판에 의존하는 직장인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을 떠나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 혹은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본소득이 위태로울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건강한 노동소득입니다. 위기의 시대, 당신의 지식과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오래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할 위와 기회 기. 너무나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모든 경제적 재앙은 낡고 병든 것을 태워 없애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싹을 트이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1997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글로벌 IT 강국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2008년의 충격이 없었다면 모바일 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태동은 지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위기 또한 누군가에게는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절망의 시간이 되겠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운, 락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실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리는 자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겠지만 눈을 부릅뜨고 파도의 결을 읽는 자는 그 파도에 올라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고령화, 그리고 각자 도생은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고도 성장의 향수에 젖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도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더욱 민첩하고 더욱 현명하며 더욱 독해져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가 나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나만의 경제적 요새를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혹독할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와 있다는 자연의 섭리는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준비의 땀방울과 절약의 고통은 그 겨울을 버티게 할 든든한 땔감이 되고 다가올 봄에 심을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당신은 어디에서 계시겠습니까? 무너진 폐허 위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풍요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